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개츠비의 과거가 이야기됩니다. 이 유명인들은 가끔 이렇게 무성한 이 소문 속에서, 이 근거 없는 소문 속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개츠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닉은 개츠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성한 소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오늘 개츠비의 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럼 개츠비의 과거는 어떠했었는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4번째 이야기. 제6장. 그 일이 있은 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뉴욕의 야심찬 젊은 기자가 개츠비의 저택 현관에서 그에게 뭔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라뇨? 어떤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개츠비는 정중하게 되물었다.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처음 5분 동안 수수께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이 기자가 그를 찾아온 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개츠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 기자는 그 사건에 대해 정확히 밝히려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도 잘 모르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날은 휴일이었는데도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뭔가를 알아내려고 개츠비를 찾아온 곳이었다. 그것은 신문기자의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직감은 옳았다. 개츠비에게 환대를 받고 그의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다고 생각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다 보니 여름 내내 개츠비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명해졌고 마침내는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 캐나다로 통하는 지하 정보망이라는 풍문이 자연스럽게 개츠비 주위를 감쌌다. 아주 그럴듯한 소문 중에는 그의 집이 사실은 집으로 꾸며놓은 선박인데 그가 그걸 타고 몰래 롱아일랜드 연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문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였지만 이것이 왜 노스 타코타주 출신의 제임스 게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제임스 게츠, 이것은 그의 본명이며 법률상의 이름이었다. 17살에 인생의 진정한 첫 발을 내디게 된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 댄 코디의 요트가 슈퍼리오 호수에서 가장 위험한 여울의 닷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허름한 녹색 스웨터를 걸친 차림으로 물가를 서성거리고 있던 그는 제임스 게츠였지만 보트를 빌려
코디의 요트까지 저어가서 코디에게 그곳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다가는 폭풍을 만나 30분도 지나지 않아 배가 산상조각 낡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을 때 그는 이미 제이 개츠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을 것이다. 개츠비의 부모는 생활력이 없는 농사꾼이었다. 그런 그들을 자기 부모라고 인정하기엔 아무래도 그의 야심이 너무 컸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롱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에 사는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이 그려낸 이상적인 관념의 산물이었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였다. 그는 자기를 만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호화롭고 방탄하며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던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17살 소년이 생각해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1년이 넘게 슈퍼리어 호수 근처를 배회하며 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며 생활했다. 그 밖에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슈퍼리어 호수의 남쪽 기슭을 떠돌아다녔다. 햇볕에 그을은 그의 단단한 육체는 때론 험하고 또 때론 한가롭기도 했던 나날들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여자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의 생활을 망쳐놓을 뿐이어서 대체로 여자들을 경멸했다. 그는 젊은 처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자기가 처한 운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신경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경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방황하고 있었다. 깊은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그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자부심 때문에 번민했다. 세면대 위에서는 시계가 쉴 새 없이 똑딱거리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그의 옷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추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현란한 공상이 장황하게 펼쳐졌다. 마침내 졸음이 몰려와 생생하게 펼쳐지던 전경을 망각으로 덮어버릴 때까지 매일 밤 그는 공상의 세계에 새로운 것을 더해갔다. 한동안 이런 공상들은 그의 상상력에 탈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그에게 현실의 비현실성을 충분히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이 세계마저 사실은 요정의 날개 위에 얹혀 있을 뿐이라고 그에게 속삭여 주었다. 사실 그는 몇 개월 전에 미래의 영광에 본능적으로 이끌려 미네소타주 남부에 있는 세인트 울라프라는 루터교 대학에 입학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2주일 만에 자퇴하고 말았다. 운명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학교의 냉혹한 무관심에 그는 실망했던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병행하기로 했던 학교의 수의 겸 관리인 자리도 내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슈퍼리어 호수로 돌아왔다. 댄 코디의 요트가 호수 기슭의 얕은 여울에 닷을 내리던 그날도 그는 일자리를 찾아 배회하고 있었다. 당시 댄 코디는
50살이었다. 그는 네버다주의 은광산이나 유콘강 그리고 그 밖에 1875년 이래 계속되어 온 골드러시가 낳은 인물이었다. 그에게 수백만 달러를 안겨주었던 것은 몬타나주의 구리 광석 거래였다. 그때 육체는 강인했으나 마음이 약한 그의 실체를 파악한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여류 신문 기자였던 엘러 케이가 멘토난 부인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가 그의 유약함을 핑계로 코디를 요트에 태워 항해에 내보내게 된 자세한 내막은 1902년에 선정적인 신문 지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었다. 어쨌든 댄 코디는 어디를 가든 환대받으며 5년 동안 항해하다가 결국 제임스 게치의 신이 되기 위해 리틀 걸만에 머물렀다. 그의 노에 기대 서서 난간에 연결된 갑판을 올려다보고 있던 게츠 소년의 눈에는 그 요트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 코디에게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소에 호감을 갖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여하튼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그의 이름을 탄생시켰다. 코디는 게츠라는 소년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보기 드문 야심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코디는 게츠비를 덜루드로 데리고 가 그에게 청색 윗옷과 흰색 삼배바지 6벌 그리고 요트 모자도 사주었다. 마침내 듀올로니오가 서인도 제도와 바바리 해안을 향해 출발할 때 그 요트 안에는 게츠비도 함께 있었다. 그는 특정한 직책에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코디를 따라 다니는 동안 그는 급사도 하고 항해사도 되고 선장도 되었으며 또 어떤 때는 코디의 비서가 되기도 하고 간수 노릇까지 충실히 했다. 왜냐하면 평소에 댄 코디는 자신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디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게츠비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연히 그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5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그의 요트는 미국 대륙을 3번이나 순항했다. 어느 날 밤 앨런 케이가 보스턴에서 그 요트에 올라탄 지 일주일 만에 댄 코디가 비정하게도 죽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항해는 그 뒤로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나는 게츠비의 침실에 걸려있던 댄 코디의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냉혹하고 감정이 없는 듯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백발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미국 역사의 한 시기를 장식했던 매춘굴과 술집의 거칠고 난폭한 분위기를 조용한 동부 해안으로 몰고 온 방탕한 개척자이기도 했다. 게츠비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는 코디 때문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흥분한 여자들이 게츠비의 머리 위로 샴페인을 쏟아 붓기는 해도 그는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코디에게
2만 5천 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 돈은 그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떤 법률 조항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나머지 몇백만 달러의 유산은 고스란히 앨런 케이에게로 넘어갔다. 개츠비가 받은 유산이라고는 그에게서 받은 교육뿐이었다. 이전까지 희미한 존재로 남아있던 제이 개츠비는 그 이후 내적으로 강인한 남자가 되었다. 그가 이런 얘기를 들려준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지금 그의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 그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이 얘기를 내게 해주었을 때는 그에 대한 소문들이 모두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혼란을 느끼던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짧은 공백, 다시 말해서 개츠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그에 대한 뜬 소문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그 공백 기간에 나 또한 개츠비와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이후로 몇 주 동안 그를 보지 못했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뉴욕에서 조던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거나 연로한 그녀의 백모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쁘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개츠비를 찾아갔다. 그런데 내가 도착한 지 채 2분도 되기 전에 누군가가 톰 뷰캐넌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러 왔다. 당연히 놀랐지만 어쩌면 그렇게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다. 말을 타고 온 그들 일행은 톰과 슬론이라는 남자, 그리고 라벤더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였다. 그녀는 개츠비의 집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개츠비가 현관 앞에 서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방문해 주셔서 기쁩니다. 개츠비는 마치 오래 전부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자, 앉으세요. 여기 담배가 있습니다. 골라 피우십시오. 그는 하인들을 부르기 위해 배를 울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며 부산을 떨었다. 곧 마실 것을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톰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단지 술을 마시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뭔가 마실 것을 내올 때까지는 어차피 차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슬론 씨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럼 레모네이드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샴페인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승마는 즐거우셨습니까? 이 주위는 길이 아주 좋더군요. 자동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개츠비는 처음 소개된 톰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뵌 것 같습니다, 뷰캐넌 씨. 아, 그렇군요. 톰이 퉁명스럽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랬었죠. 기억이 납니다. 2주일쯤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닉하고 함께 계셨죠. 저는 뷰캐넌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개츠비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요? 톰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닉, 자네 집이 이 근처라고 했지. 근처가 다 뭔가 바로 옆집이라네. 아, 그렇군. 슬론 씨는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거만한 자세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함께 온 여자도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하이볼을 2잔 마시고 나더니 비로소 입을 열었다. 개츠비 씨, 우리 모두 댁의 다음 파티에 참석할 생각인데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겐 영광입니다. 매우 친절하시군요. 슬로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태도로 불쑥 한마디 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군.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개츠비는 톰을 좀 더 붙잡아 두려고 서둘러 말했다.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시죠. 어쩌면 뉴욕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재미있으실 겁니다. 모두 우리와 함께 식사하러 가시죠. 여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2분 다 말이에요. 그녀가 말하는 2분에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슬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가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었다. 진심이에요. 그녀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간도 충분하니까요. 개츠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슬론 씨가 자신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빠져야겠군요. 내가 단호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라도 함께 가요. 네? 그녀는 개츠비에게 다시 권했다. 슬론이 그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지금 출발하면 시간은 충분해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저는 말이 없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군에 있을 땐 늘 타고 다녔지만 말을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차로 따라가야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개츠비가 준비를 하러 간 사이 우리는 현관으로 나갔다. 슬로는 여자 옆으로 다가가더니 불쾌한 어조로 말다툼을 했다. 맙소사, 저 친구 정말 따라오려나 봐. 톰이 말했다. 자신의 방문을 그녀가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녀가 자기 입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만찬을 열 예정이지만 개츠비가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대체 저 사람은 데이지를 어디서 만났다는 거지? 좀 낡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자들 아무데나 나다니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하고 다 어울린다니까. 슬론 씨와 여자는 재빨리 돌계단을 내려가 말에 올라탔다. 빨리 가자고. 슬론 씨가 톰을 재촉했다. 늦었어. 빨리 가자고. 그리고 그는 내게 부탁했다. 너무 늦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출발했다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톰과는 악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례적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총총히 차도로 달려나갔다. 8월의 나뭇잎 아래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진 순간 개츠비가 모자와 가벼운 코트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쫓아나왔다. 네. 개츠비의 본명은 제임스 개츠. 그리고 과거의 인연은 댄 코디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개츠비는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만족하지 못한 현실을 개척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타고난 재능을 가진 남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어렸을 때 만났던 댄 코디라는 남자한테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톰과 마주하게 되는 개츠비.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